그러니까 80강입니다. 요걸로 이제 예, 종강하려고요.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거 하고 용어사전 네, 내년 이제 1월부터 좀 많이 그 전에 뭐 좀 시간 되면은 계속 시작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이제 역대로 하는데 그 오래 걸릴 겁니다. 초창기부터 할 거니까 오래 걸릴 거고 그게 이제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게 쌓아 놓으면은 뭐 그걸로 계속 기출을 올해 안에 이제 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2024학년도를 준비하기에는 좀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찍는 거라서 영역을 다 한꺼번에 역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까지 가지 않을까. 뭐 좀 부지런하게 하면 좀 자주 찍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 수업에 지장이 돼선 또 안 되니까 틈나는 대로 찍겠습니다. 우선은 일상을 예술로 만들다. 자, 팩토리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상. 워홀은 더 팩토리, 그래서 이제 공장이죠. 그래서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술들과 함께 작품을 대량 생산했는데, 그는 상품과 지폐, 저명한 인사 이미지 등을 대중문화의 소재를, 자, 여기서 보면 대중문화의 소재를 실크스크린 대량 생산 기법으로 뽑아냈다는 겁니다. 복제했다는 거죠. 추상물이 추구했던 작가의 개성이나 독창성,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작가의 개성이나 독창성을 지워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은 이제 원본성. 자, 원본성을 제거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의 작업은 소재와 제작 측면에서 대량 소비상의 일상의 대중문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캠벨 스프 깡통 나와 있고 네, 상업 일러스트인데 이제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서 자 요것도 거기에 관련된 것 같네요. 요거 좀 볼게요. 자, 차용과 재차용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작과 표절 인용 패러디 문제 요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자, 1980년대 전유 예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수업 때 한 것 같아요. 개척자인 리처드 패티본, 자, 패티본의 작품 앤디 워홀의 플라워라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플라워는 워홀의 원본처럼 캠퍼스 천에 판화로 제작된 작품인데 패티본은 나는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었다. 위대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패티본은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복제하면서 차용과 복제에 에서 더 나아간 재차용과 재복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용과 복제에서 더 나아가 재차용과 재복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자, 여기 워홀이 있죠. 자, 워홀의 원본처럼 캔버스에 판을 찍어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차용과 재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홀 자체도 어떻게 해요? 복제를 한 거죠. 워홀도 복제를 한 건데, 그거를 재차용과 재복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는 재창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편 세르비는 뒷샹에 샘을 차용해서 샘을 따라서라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작품을 차용을 해서 제목에 애프터라는 일관되게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원작의 출처로 표기를 합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 시대에 완벽한 창작은 있을 수 없고 표절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표절, 그러니까 저작권에 항상 그 문제를 이제는 그 법원에 그 문제를 항상 결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복제, 시뮬라크 의미. 자, 워홀 작업에서는 시뮬라크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죠. 시뮬라크는 라틴어로 시뮬라크럼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그 시뮬라크럼의 복수형이자 플라톤식 표기인 시뮬라크라에서 현대어로 음역된 것인데 시뮬라크는 개념상 복제의 복제입니다. 복제의 복제. 이것은 이 시뮬라크라는 개념을 누가 사용했냐면 이 복제의 복제이기 때문에 이데아로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뭡니까 이제는 그 플라톤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자, 플라톤은 그 이데아에서 여기 나오네. 이데아 이론에서 현실 세계 이데아 모방으로 보았는데 이데아의 모방보다 더 차원이 낮은 현실의 모방물을 시뮬라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저서 시뮬라크와 시뮬라숑에서 일상생활이 미디어가 만든 가장 실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뮬라크 개념이 다시금 부각이 됩니다. 여기서 원본이 없는 복제 혹은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드리아르의 이론에는 이데아론에서 같이 모방이 원본에 존재하는 재현 차원의 시뮬라크가
아니라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시뮬라크를 문제를 삼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시뮬라크는 결국 우리가 흔히 이제는 팝아트 같은 경우는 원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즉 시뮬라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자칭하고,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의 동사적 의미로 시뮬라크를 하기를 뜻하죠. 그래서 월은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 사진 자체가 복제죠. 실제 모델을 모사한 사본이 아니니 이것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복제의 복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마를린을 다룬 경우 그녀의 사후에 그려졌기에 이것은 원본 없는 복제다. 자, 원본 없는 복제. 마를린 같은 경우 죽은 사람의 그 이후에 이제 원본이 없어졌죠. 그래서 더 나아가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제작된 복제의 마를린은 실제 마를린보다 더 중요하고요. 월이 사랑하는 것은 미디어 속의 메를린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홀의 그 이러한 작업이 이미 의미 있는 까닭은 그가 원본과 복제의 위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원본을 강조했는데 이 원본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에서 원작의 의미 자체가 상실돼 버린다라는 개념이죠. 내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영화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거 받아서 나도 줘라. 그런데 그걸 받아가면서 또 복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원본이 필요해.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죠? 그 내용을 보는 거지. 예, 그걸로 야, 다운로드 받는데 그 원본은 뭐냐,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로에이와 팝아트입니다. 자, 비평가 알로에이는 45년에 팝아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래 팝아트는 매스컴이 지배한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대중예술을 가리키기 위한 편리한 명칭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62년에 알로에이가 그의 의미를 확대시킴으로써 팝아트는 대중적 이미지의 순수 미술의 문맥 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으로 가르치는 명칭이 돼버리죠. 그래서 리텐슈타인뿐만 아니라 라우젠버그, 워홀, 다인 존스 이런 꾸준히 작품을 꾸준히 비평하고 분석을 했죠. 이 밖에도 알로웨이는 미술과 사회 만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전까지 소외됐던 미술, 특히 흑인과 푸에르토리코인의 작품이라든가 여성 미술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미술을 비평 관심 안에 둘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네오팝아트의 쿤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작가들. 자, 쿤스도 이제 나올 수 있죠. 자, 미국의 미술가 앤디 워홀 이후의 미술계 가장 논쟁적이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만 좀 볼게요. 1980년대 독창성을 부정하고 차용과 패러디로 작업을 했다. 방식은 차용과 패러디입니다. 네오지오의 경향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름이 알려졌고, 이때 쿤스는 작품에서 현대사회의 상업적 시스템을 반영하고 질라진 모조품의 키치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이나 진공청소기 같은 기성 제품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물건의 본래 용도 외에,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겠는데, 기성 제품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물건의 본래 용도 외에 컬트적 지위를 보여주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네오지오 방식이었죠.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에 표면 광택을 강조한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사치스러움의 키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쿤스는 뉴욕의 작업실에서 몇십 년이나 되는 조수를 고용해서 마치 공장처럼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처음부터 상업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리텐슈타인은 중요한데요. 만화를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인쇄망까지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고 인쇄망까지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인쇄 방식을 따라 했다고도 보지만, 이것은 결국은 내러티브를 없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의미적인 요소를 삭제한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의 뉴욕 중산층이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해 미술과 재즈 음악을 취미로 즐기며 성장했는데, 어디 학교 졸업한 거는 됐고. 자, 여기서 볼게요. 다른 팝아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에 조속한 이미지를 사용했으나 밝은 색채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태, 뚜렷한 윤곽선,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죠. 뛰어난 그 형식성으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화면을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은 이미지를 가져온 원작 만화의 내러티브, 여기 보시면 내러티브가 삭제됐다고 죠. 그러면 요 내러티브가 삭제된 것은 뭡니까? 이 비개성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비개성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내러티브가 한 게 여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확대해서 인쇄망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여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스텐실 쓰는 방식, 여기 칫솔로 이렇게 했죠. 스텐실. 자, 해밀턴 소프트 스컬프처, 워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예술의 종말이 나오죠. 슈퍼마켓에서 빈 상자 몇 개를 주워
준 월은 목수에게 그 똑같은 수백 개의 나무 상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크스크린으로 만든 기성세제 상표를 거기다 붙이고는 마치 상품을 진열하듯 상자를 가득 쌓아둔 채 뉴욕의 한 갤러리에 전시를 열었어요. 그래서 불른 상자는 이렇게 세상에 선보였고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단토가 이 작품을 두고 예술의 본질에 관해서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불른 상자인데 왜 하나는 예술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닐까? 대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월의 상자는 예술로 인식되는 것일까? 단토는 하나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범주나 정의에 관한 당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협의를 이루는 가상 공간의 예술계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월 당대에 이르러 예술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논란이 있었지만 월 블루 상자는 작품으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 종말의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 형식주의 관점으로는 의미 해석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의미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술의 종말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토가 월 작품을 저판계했던 것일까? 예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일까? 아니다. 이 용어는 예술이란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해온 기준, 가치 기준은 시효가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인츠, 아침볼도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볼게요. 궁정이 활동한 매너리즘 화가입니다. 자, 요거 알아둬야 돼요. 자, 과일, 동물, 식물 등 자연물을 축적한 형태의 독특한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촌실주 화가들한테 재평가를 받아요. 과일 바구니 경우 정상적인 위치에서 그 그릇에 여러 가지 채소를 가득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림을 거꾸로 돌려보면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아르침볼도의 한 그림 속에 이중 이미지가 들어있는 기상천외한 그림을 창안하는데, 식물을 모아서 물고기를 조합해서 동물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이미지나 형태가 그 자체로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하나의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을 게스탈트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게스탈트 전환을 이용해서 표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도형 이미지 가운데 보기에 따라 소녀의 얼굴이 노파의 얼굴로 변한다거나 토끼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오리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해요. 그래서 게스탈트 전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은한 예를 들자면 하늘의 구름이 갑자기 강아지나 나비의 형상을 볼 때가 있는데 이건 게스탈트 전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이 조명이 별로 이게 잘 안 비춰지나? 이 조명이 약했구나. 이게 얼굴이 안 까만데 자꾸 얼굴이 까맣게 보여가지고 이제 좀 낫네요. 조명을 바로 앞에다 비춰야 되는구나 이게. 눈부셔. 네, 뽀샤시하게 보여야. 자, 그 다음에 바니타스 나오고 맹브르 정제 나오죠. 요건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양피지에 채색했습니다. 요거 재료 알아두시고요. 그때는 이제 종이가 아니고 이제 양피지에다가 주로 했고, 그 다음에 국제 고딕 양식이죠. 이거는 활동한 세 명의 그 형제화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를 대표하는 세밀화가죠. 베리공을 우리가 이제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베리 공작이 기도서인데 이제 이 사람의 주문을 받은 거죠. 예술의 후원자입니다. 고급스러운 색채의 필사본을 수집했고 여러 종류의 기도서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베리공의 주문에 따라 이들의 형제는 아름다운 기도서를 제작했고요. 특히 1416년에 작가와 주문자가 페스트로 사망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베리 공작 기도서를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 기도서의 달력 그림은 우리가 흔히 달력 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달에 귀족들의 호화로운 삶과 그 다음에 또 농민의 일상을 그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귀족의 호화로운 삶과 농민의 일상이 그려집니다. 당시의 세밀화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원경의 풍경이 선보이고 있고, 다양한 동식물의 동시대 복장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전체 208장 가운데 반 정도가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면서 전면에 그림을 채워져 있어요. 당시로서 매우 값비쌌던 푸른색 물감을 사용해서 화면 전체에 고유 광택을 부여했다. 매우 풍부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로 유명한 이 기도서는 중세 미니어처의 수작으로 꼽히면서 특히 플랑드 사실주의 회화의 중요한 선구작 작업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종래의 이 같은 연중 현상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록화에 해당하여 풍속화의 태동을 예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등을 비롯한 시에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요거 자세히 요거는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세밀하는데 원근법은 우선 안 쓰였다고 봐야 됩니다. 원근법은 쓰이진 않았고요. 원근법이 좀 어색해가지고 공간감이 좀 덜 나타난다는 걸로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제적 내용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안 해요. 노동을 안 하는데 그 노동을 안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 사람들이 그 유럽의 그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상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노동력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본인들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값이 세진 거죠. 자, 이콘. 그림을 뜻한 그리스어로 이콘은 그리스 정교와 비잔틴 교회의 나무판에 그려진 나무판에 그려집니다. 이 나무판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코나는 나무판을 약간 홈을 해가지고 약간 두께감으로 약간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다 속고를 입혀요. 속고를 입혀가지고 얇게 평탄작업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나무판에는 상하에 세인 것도 있고 현존에 가장 오래된 이코는 6세기경이고 9세기의 성상 논쟁의 여파에 따라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문맹이기도 했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을 갖는데 어떠한 그 대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서 그걸 다 없애라. 근데 그 왜 없애냐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성상을 믿는 거죠. 그 목판에 이콘을 믿는 거야. 이 물체를 믿는 거죠. 거기에 성경이 나오면 보면 그 어떠한 그런 대상을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나무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성모 마리아 거기서 막그 피눈물이 흐른다, 막 이상한 그 자연적 현상이 나타난다, 막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본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비잔틴 미술과 마찬가지로 정교의 경우에도 이콘은 일정한 형식과 주제의 제한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제작되고요.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대요.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퍼포먼스 프레제, 그 다음에 보디 페인팅. 보디 페인팅 해가지고 이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딱 그 그림 보니까 다 알겠죠. 베이컨 작품을 가지고서 퍼포먼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플라닉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라닉, 프레제. 자, 프레제는 프랑스 출신 작가로 세계를 유람하면서 각 커뮤니티의 사회적 문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의 사진 연작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 사회 문화적 특성, 그래서 인물의 사진 연작을 선보여 왔고요. 그 사진의 대상의 인물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정이 엿보이는데 실제로 그는 주제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사진가와 주제 사이에 어떠한 거리감도 없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라자림의 그 카이토스는 의료용 동물의 의상을 입은 유럽 국가의 마을 사람들을 찍은 야인의 연작인데 이게 전통이죠, 전통. 이 전통을 어,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악마나 악령, 곰, 수사슴을 닮았거나 집으로 된 옷을 뒤집어 쓴 채 반인반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연작의 인물들은 전래의 그 의례나 옛 이야기를 환상성과 동시에 거기에 깃든 야생성과 정신의 안면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고 프레제는 험산한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험산과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안개서린 들판, 해변, 잔잔한 호수 배경으로 알록달록한 의상 인물들이 서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이 인물들의 모습은 민속 원형을 보여줌을 동시에 피카소의 촌실주의 작가들의 영감을 이어가는 작가적 시도. 그래서 이 문화적인 어떤 풍습,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요인들을 이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방식이죠. 자, 플라닝은 아까 여기 있죠. 보디 페인팅 해가지고 찍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잣다의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루치안 프로이트에 관한 세 가지 연작 이후에 같은 작품에서 베이컨의 작품을 본뜬 퍼포먼스 연작입니다. 그는 해당 작품을 매우 꼼꼼히 그리고 낱낱이 살핀 다음에 드로잉, 색채, 조각, 사진, 비디오, 보디 페인팅과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깃들어진 개념적인 정신분석적 측면을 재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요. 모델은 플라닉 그 자신인데 또한 준비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마지막 장면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플라닝의 베이컨 회화의 건축적 구조와 공간감, 감정의 파동 등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 회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구성 요소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데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최종적으로 사진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베이컨이 나오죠. 베이컨 그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추의 미학이 나오는데 오늘날 추는 미래의 이성적 기반만에 억압됐던 또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 됐는데 사실은 이 추의 미학은 이 미학 자체가 사람들이 아카데미 생각하시면 그 아카데미에서는 그 주제적인 이 선정에 있어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추의 미학이라는 것은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미학자 로젠크란츠는 이전까지 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추의 미학을 필수 요소로 생각했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오늘날 추는 더 이상 조화, 비례, 완전 무결함으로 이해되는 미의 반대항이 아니고 이제 추를 통해서 한계와 부조리에 도전하고 인간 삶의 본질과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필연보다는 우연을, 균형보다는 파격을, 인위성보다는 자연성을 내세우는 현대미술가의
그 추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바조 질병이라는 극적인 소재로 해가지고 병든 바쿠스 병약하거나 추한 인간의 모습, 한순간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 강한 명암대조로 해서 표현함으로써 팽팽한 긴장감을 전달한다. 이거 무슨 긴장감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긴장감이에요, 이게?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긴장감이 있대요. 자, 오케이. 자, 추한 그림이 유행한 르네상스 시대. 마시스. 자, 그로테스크한 노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작품 DNA 자기 표현에서 퀸. 자, 마킨이 이제 자기의 이게 DNA 인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알코올용 용기의 작가의 DNA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죠. 뭐 얘네들은 대부분 뭐 자기 피를 뽑든가 뭐 DNA를 뽑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해가지고 그래피티 요소 활용, 헤링, 키스 헤링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작품은 이제 국기들의 특성이 보이죠. 각 세계 각 지역의 전통 문양으로 꾸민 새 시대의 깃발인데 도론 작가 그래서 새로운 그 유년기 그 프로젝트인데 천의 컬러 프린트로 한 겁니다. 영국 국기 모양을 각양각색의 민속 문양으로 장식해가지고 세계인의 깃발로 만들고자 했는데 작가는 지난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 펼쳤던 식민지 정책에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한편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 사회를 향한 바람을 담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파나와 사진은 몇 장까지 복제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멀티플 아트와 에디션. 자, 멀티플이란 단어가 미술사에 들어온 때는 66년 파리의 그 드니즈르네 화랑에서 에디션이 있는 한정된 복수 예술 작품인 판화, 사진, 조각 등을 멀티플 아트로 지칭을 했습니다. 미술에서 에디션은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해야 돼요. 여기서 원본성을 보증해야 된다는 거죠. 소장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표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에디션은. 에디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의 몫으로 작품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디션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기보다는 그 수를 제한하려는 의식과 장이 필요하죠. 파나의 에디션은 알 거고 그리고 에디션 넘버도 알죠. 사진의 에디션 볼게요. 디지털 프린트의 등장으로 사진의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하고 표준화 작업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젤라틴 실버 프린트에서 흑백 암실 사진 인화인데 인화지에 젤라틴의 할로겐화 은을 섞어서 균일하게 바른 후에 약품 처리 과정을 거쳐 흑화 은으로 인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에디션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모더니즘 탄생 박수근 이중섭 요 나오고 박수근 여기 볼까요? 박수근의 마테리얼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거 보니까 예전에 수업 때 한 것 같아요. 대개는 흰색 제소가 칠해진 캐퍼스를 사용하지만 메소나이트 밑에 여기 또 나오죠. 메소나이트 먼저 볼까요? 나무 섬유로 압축해 만든 판 형태의 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의 어떤 남는 그 톱밥이나 이런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판 형태로 이제 고착시킨 건데 주로 포장재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데 자연미술가 협회에 그 결성된 미술단체로 쏘리 요거는 요걸로 내려와야겠다. 요게 왜 이렇게 이어졌냐? 자유미술가 협회 따로입니다. 요거는 따로 해야지. 자, 여기서 볼게요. 나이트를 쓸 때 제소 대신에 흰색 물감을 칠했는데 먼저 나이프를 들고 바탕칠한 지체를 돌려가며 물감을 결대로 바른 다음에 붓으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돌토돌한 요철이 만들어지고 물감이 마르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물감층을 쌓아 올려 점차 두터운 마테리얼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후에 작품의 성격에 따라 균형감 있는 색감 통일성을 주면 되는데 이 재료 이 메소나이트 자체가 울퉁불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질감을 나타내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걸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박수근에 대해서 평면적이면서도 평면적이 않는 박승의 독자적 기법의 성숙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50년대 중반에 와서인데 마테리가 서로 엉겨부터 기피로의 탄력을 지니기 시작하면서 향토적 정서의 조형화가 요 말이 이제 특징이 있죠. 향토적 정서의 조형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고 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상은 검은 윤곽선으로 처리되고 내면은 일률적인 색채로 처리됐는데 화면 자체가 극히 평면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50년대 중반에 오면서 두껍게 쌓인 색층을 통해서 깊은 뉘앙스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테리얼은 서로 응고되면서 서로 구조화가 됐죠. 그래서 화면의 진료는 그 어떤 것에 소폭되지 않는 자율성을 획득해 보였고 대상을 앞질 놓고 고유한
표현의 세계가 구축되다. 질감이 강조됐다는 뜻이죠. 말년에는 작품에서 거의 성태를 알아볼 수 없는 단계에 돌입했고요. 마멸된 화강한 표면을 보는 것 같은 거친 질감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박승의 작품의 평면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평면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색층을 통해서 깊이로 구조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감을 통해서 깊이감 있게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 성물의 지니는 소박한 미감은 박수군의 작품에 겹친다. 그러니까 이게 오돌오돌한 그런 어떤 돌의 질감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작품에 우리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이 소박한 미감에 공감대에 기인한 것이고, 그의 작품이 한결 같이 기름기를 걸러낸 거칠거칠한 표면층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자연의 건조한 풍토하고 바로 유감된다. 근데 우리는 이 풍토까지는 뭐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질감적인 요소가 되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작가가. 그죠? 박수근 작품은 나와 있고요. 자, 이중섭. 평안남도 대주지 집안의 출신으로, 야, 뭐 이거 잘 살았었네요. 이중섭. 일본 도쿄 문화학원을 졸업한 등의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았던 이중섭은 그는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전위적인 전시였던 자유미술가 협회전에서 잇따라 입상하면서 총원받는 화가이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모더니스트라는 것은 이 야수파와 표현주의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은 피난살이가 시작됐던 50년과 작관해인 56년 사이에 5, 6년 동안에 주로 그려졌는데 그 기간에 300여 점의 유화와 이를 웃도는 수많은 드로잉이 남았어요. 창작 활동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시대의 상황에 이중섭의 예술은 스스로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은지화라든가 이 소 하면은 또 소년 시절부터 이중섭은 소가 좋았다. 소를 좋아했네요. 이게 소도둑으로 몰릴 정도로 소만 쫓던 소년은 차차 그 형상을 자기 내면화에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는 그 동물의 운명을 생각하며 화가는 강렬한 손으로 그려낸 소의 잃어버린 나라와 고향에 대한 그런 강렬한 손으로 표현된 강력한 그 소의 모습은 잃어버린 나라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고 그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에 모진 세상살이와 무력하기만 했던 가장의 신경을 표현하기도 한 거죠. 우리 민족의 어떤 내면을 민족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인정을 받지 않았나 봅니다. 자, 엽서화가 있어요. 이중섭은 엽서화가 있죠. 이중섭은 일본 유학기 도쿄 문화학원에서 후에 아내가 되는 야마모토 마사코를 그러니까 일본인 아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름이 중에 그 후배를 처음 만났는데 그 문학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이중섭은 1943년까지 도쿄에 머물면서 마사코에게 일본인 아내한테 수많은 그림 엽서를 보냈대요. 아직 결혼 전인가. 그래서 한 면에는 가득 그림을 그리고 다른 면에는 오로지 주소만 적혀 있고 글은 전혀 없는 무언의 엽서들이죠. 총 90여 점의 엽서가 되게 그 낭만적이네요, 이중섭이. 그 중에 일부가 전시되고 있고, 처음에는 먹지를 대고 선을 그린 후 옅은 채색을 가미한 환상적이고 촌실 그림을 그리다가 점차 자신감과 투지가 불타는 그림을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먹지를 대고 선을 그린 후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했다는 거죠. 자, 은지화도 있어요. 은지화는 이중섭이 창한 새로운 기법 중 하나인데, 뭐 새롭게 창안했다기보다는 이미 있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상강기법이나 이런 거. 양담배를 싸는 종이에 입혀진 은박을 새기거나 긁고 그 위에 물감을 또 발라요. 그 다음에 긁은 부분만 물질한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상감이죠, 뭐. 이렇게 해서 깊이 패인 선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드로잉이 완성되는데 평면이면서도 층위가 생길 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표면의 효과도 특징이어서 매우 매력적인 작품이 된대요. 이러한 기법은 고려 청자와 상강기법의 금속공예 은입사를 연상시키고 누구보다 한국의 전통을 존중했던 작가의 의도적인 전통 기법을 차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지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편지화. 이중섭은 한국 전쟁 중이던 52년 7월경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그리워하니까. 이후 그는 여러 지역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가족들이 수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언제든 곧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즐겁게 다정다감한 편지를 많이 썼는데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을 염려하면서 그림을 곁들인 사랑스러운 편지가 많이 남겨졌대요. 그러면서 1955년 중반에 점차 절망 속에 빠져들면서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이중섭이 보낸 편지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70통. 와, 편지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편지에 그림을 그렸죠. 다 여기까지네요. 자, 우선은 제가 이거 좀 빨빨 본 게 이게 좀 수업 때 다 했던 거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보는 거였고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제가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뭐 교과서 꾸는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걸 봐야 될 것 같죠? 교과서가 아직 안 나오니까.
이제 교육과정만 나왔고 우리 가리킬 애들이 적용하려면 한 2, 3년 있어야 되니까 좀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쭉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뭐 또 수업 때 적용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되게 많은 내용이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지금 제가 영상 찍은 거 수요일이니까 지금 11월 23일입니다. 바로 시험 전날 이걸 찍고 있네요. 근데 어차피 종강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찍는다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약속은 또 제가 또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걸려서 이렇게 남들은 좀 쉬라고 하는데 뭐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책도 계속 보고 있는데 딱히 뭐 카페에 올릴 만한 게 없어서 우선 못 올리고 있는데 계속 봐야겠죠. 내일도 조금 보고. 시험 잘 보시고, 기출은 바로 이제 제가 시험지 넘어오면 그냥 보고, 영상 해가지고 바로 올리면 되겠죠. 뭐, 문제 뭐, 약간 어렵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뭐 시험 문제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고,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시험장 갔다가는 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실력을 최대한으로 컨디션을 높여가지고 실력을 최대한 시험지에다가 쏟아내고 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유튜브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제가 찍을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많이 찍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이제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내공이 있어야지 뭐 그냥 글 읽고 끝나고 뭐 이렇게 할 거면은 아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맥락적인 것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내용은 이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안다면은 아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걸로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